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학과에 있는 하남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그 리영희 재단 그 강연을 맡게 됐는데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뭐 최근 그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한국에서 굉장히 그 중국에 반대하는 어떤 반중, 또 중국 혐오, 혐중 이런 의견들이 되게 높은데 과연 지금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또 나름대로 지금의 중국의 정치 경제학적인 상황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공간 리영에 와서 그 리영희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한국에서 그 비판적 중국 연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리영희 선생님이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영희 선생님은 그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한참 그 반공과 냉전에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있었을 때 중국을 우리의 어떤 적, 악마화하던 어떤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던 선생님이 아니셨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학생 때부터 굉장히 그 선생님이 남기신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전환시대의 논리를 보면 그 리영희 선생님이 첫 글이 대륙 중국에 대한 시각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중공이라고 부르고 그 냉전 속에 있었을 때 대륙 중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시면서 일단은 그 선입견 또 악마화하는 것들을 좀 피해가는 또 우리가 과연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사회주의라든가 인간해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떻게든 또 끄집어내시려고 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도 저희가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눌 얘기들도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최근의 뉴스들도 보면 그 중국의 어떤 규제 조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중국이 굉장히 이상한 나라, 한 독재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나라로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좀 저희의 편견이나 선입견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유명 싱크탱크죠. 그 퓨 리서치 센터 연구에 따라서도 그 전 세계 주요 20개국에서 과연 그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렇죠? 중국에 대한 호와 불호의 감정들을 많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여론조사를 쭉 1년에 한 번씩 해오는데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불호의 감정들이 높아진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 한국의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심지어 최근에 뭐 시사인이나 여러 그 여론조사 기관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 한국 청년 세대의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보다도 높은 어떤 그런 추세로 나오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2, 3년간 급격화된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유튜브라든가 혹은 청년 세대들이 즐겨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는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네이버나 뭐 이런 저희가 포털의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 뭐 혐오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넘실대는 요즘 세태라 하더라도 그 중국에 대한 감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한국으로서는 어떤 사드라고 하는 그 배치 이후에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컸고요. 두 번째는 홍콩이라든가 신장 위구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인권에 대한 탄압, 또 여러 가지 시민운동 내지는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탄압들, 또 이어서 코로나19도 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또 강해진 중국에 대한 어떤 저희가 느끼는 기본적으로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반중 혐중에도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접촉면들을 여러 가지 넓히고 또 우리가 중국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편견은 좀 저희가 마치 예전 리영희 선생님이 냉전시대 했던 것처럼 편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각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인식이 필요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요. 맞춰서 저희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한 담론들 중에서 최근 20년간 보면 가장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구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도 등장한 담론이 중국 위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점차 굉장히 그 부상해서 지금은 G2 뭐 얘기도 이제는 한참 전 얘기죠. 굉장히 강대국으로 이렇게 등장한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고 심지어 이걸 공포감까지 느끼는 그런 어떤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명 그 최근 한 2, 3년 사이 유행했던 게 투키디디스의 함정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헤게모니 국가는 쇠퇴하게 되고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면 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어떤 미국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작년에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저희가 봤던 것 같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발언은 했지만 중국은 몇 달 안에 굉장히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그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 일상을 거의 회복한 코로나19를 가장 잘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극복 방식이나 방역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걸 대처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 사망한 인원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한 인원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보여줬듯이 그 굉장히 혼돈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면을 저희가 지켜보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중국의 어떤 이런 헤게모니 교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좀 실감하는 어떤 물론 한참 뭐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는 것은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많은 어떤 이런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징후들이 저희에게 줬던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전에 저희가 느낀 냉전적인 사고죠.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세력이고 심지어 전체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경제력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전체 GDP 규모에서는 아마 그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PPP라고 하는 실질 구매력으로 환산한 것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물론 1인당 GDP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GDP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그 미국이나 여타 서구의 선진국들을 따라잡기는 힘들죠. 하지만 1인당 GDP의 측면에서도 중국이 특히 대도시를 봤을 때 샹하이라든가 뭐 션전, 베이징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이미 굉장히 그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던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활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또 볼 수 있고 이미 뭐 저희가 기술 전쟁이라고 얘기하듯이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선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협론에 더 나아가서 중국 붕괴론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러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취약성들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근대화론, 민주화론이라고 해서요.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뭐 한국이 가장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대만이나 한국 개발 독재라고 하죠. 독재 시스템 속에서 경제가 성장을 해오지만 중산층이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의 독재 체제는 붕괴하게 된다. 민주화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근대화론 혹은 시민사회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중국에 적용했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점점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의 독재체제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사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 지역격차, 도농격차, 또 저희가 많이 얘기하듯이 소수민족의 문제들. 그래서 이제 뭐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중국이 요즘은 이제 세자녀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허용하게 됐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개혁개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에 1가구 1년제 정책을 강제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로 접어들게 되고, 예,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노동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예, 그 활력을 급격하게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생태 위기 문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14억 인구들이 점점점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많은 에너지와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면,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멜서스의 부활이죠. 예, 자원은 한계가 있고, 예, 특히 저희가 기후 위기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됩니다만은 어떤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구의 어떤 생태적인 문제들이 과연 이게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중국의 어떤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내부 문제로 봤을 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심지어는 쇠퇴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붕괴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뭐 찢어지고 뭐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예, 제가 뭐 이거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뭐 중국을 공부한다 이러면 항상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친척 어르신들 뵙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중국 언제 망할 것 같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 뵈면 중국 정치 경제 전공하니까 중국 주식 사면 돈 좀 될 것 같냐를 그렇게 물어보시다가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언제 망할 것 같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전히 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 질시,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기회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중국이 세계 최대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예, 한계에 달한 이제 한국으로서는 또 그쪽에 저희가 진출해서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저희 기업들과 또 우리 교민들이죠.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활약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중국하고의 경제 의존도를 보면은 제가 얘기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로 뭐 제가 95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렇게 포부들을 신입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새내기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는 얘기가 중국 사람 13억, 그 당시 13억, 12억 이랬는데요. 12억 인구들한테 저희가 뭐 사발면 하나씩 팔겠다라든가, 예, 새우깡 하나씩 팔겠다라든가, 뭐 이런 포부를 막 얘기하던, 예, 그런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많은 어떤 기업들이 현대자동차가 국경에 택시들을 다 대기도 했고, 뭐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들도 들어가서 그 안에 공장과 이런 것들을 짓고, 그랬던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저쪽이 기회의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안정적인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한국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균형의 교회 측면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커짐으로써 저희가 미국 일변도의 저희의 어떤 외교 전략, 군사 전략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어떤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혹은 동아시아 안에서 나름대로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또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또 저희가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중국 기회론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중국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중국이 그런 기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서구의 미국과 어떤 이런 서구 선진국들, 서유럽이죠. 글로벌 금위가 오고 굉장히 거기가 큰 타격을 입고 그들이 한 20, 30년간 주도해왔던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했을 때 나름대로 중국이나 동아시아가 잘 버텨줬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자기들이 계속 수사적으로 얘기했던 게 화평 굴기, 평화적인 굴기죠.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어떤 문명형 국가고 어떤 포용적인 정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의 담론들이 그 당시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좀 기존하고는 좀 다른 동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세계, 다극적인 질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희망들도 조금은 품어봤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중국의 모습을 보면, 또 조금,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의 또 브레이크는 지금 걸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견해가 맞냐? 그러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위험론, 기회론, 뭐 심지어 그 쇠퇴론이나 붕괴론까지도 저희가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근거가 없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그것들에 다 근거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견해들은 좀 저도 배격을 합니다만은 예, 이 조금 더 팩트를 저희가 추구해서 봤을 때에는 그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저희가 여러 대응책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담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중국은 역시 이런 여러 모습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너무 절충주의적에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뭔가 하나 답을 내주십시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나 또 그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도 중국이 좀 더 진짜 말 그대로 포용적이고 문명 국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또 그 안에 여러 사회 운동을 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한 지식인들과 계속 교류를 해나가면서 얘기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거든요. 여전히 중국은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아까 저희가 빈부격차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벌써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common prosperity, 공동부유 얘기가 나왔고요. 나름대로 빈부격차를 열심히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방향 안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부의 재분배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장 지금처럼 그냥 기업들을 쥐어짜서 뭐 돈을 내놔라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그 진짜 그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만들어내고 예, 뭐 상속세라든가 지금 중국이 아직 상속세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조세 제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간접세 위주고요. 그래서 그 소득에 맞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한 일회성인 어떤 규제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그 부가 예, 그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나름대로 건강한 어떤 재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면은 좋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았지만 저희가 그게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또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 제도 안에서 지금은 약간 밀실 정치식으로 깜짝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중국의 여러 인민들과 또 그 요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도 나름대로 그런 여론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이 이제 제도로 갈 수 있는 뭐 전인대 안의 기능들도 있고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능도 있고 그 외에 또 당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여론들을 흡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언론의 검열, 그다음에 그 사회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탄압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역시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는 그러니까 방향은 맞게 가지만 과연 그 안에 내용들이나 실질적인 어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좀 우려를 또 포함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그래서 중국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 미국의 그 수잔 셔크라고 하는 예, 이 학자가 지금은 이제 노학자죠. 은퇴하셨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 프레질 슈퍼파워라고 해서 취약성이 많은 깨지기 쉬운 초강대국이다. 예,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분 얘기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미국 역시 뭐 인종의 문제, 총기 사건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계속 겪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미국 역시도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지만 역시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닐까? 그건 어느 나라든 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보고 망할 것 같다. 아니다. 초강대국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그 도시 안에서 한쪽에서는 정말 최고급의 아우디와 벤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농민국이 소 달구지를 끌고 당나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 한쪽에서는 최첨단 빌딩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농민공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희 예전에 한 60년대, 50년대에 거의 빈민국가 같은 어떤 그런 데서 생활하고 있던 모습.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한쪽에서
최첨단 여러 가지 그 앱을 활용한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굴러가고 있는 경제가 있는 반면에 역시 농촌에서는 물론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농촌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질적인 발전들 도약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예, 이 엄청난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극과 극의 중국을 저희가 여전히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 저는 그 여러 나라들을 저희가 음식에 비유하잖아요. 뭐 저희가 미국 같으면 멜팅팟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한국은 비빔밥이다. 섞기 급하죠. 이렇게 섞어 빨리 먹어야 되는. 중국은 가끔 제가 느끼는 게 그 허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거가 드셔보셨겠지만 그 원황후어라고 하죠. 홍탕하고 백탕이라고 해서 한쪽은 저희 설렁탕 같은 국물이고 한쪽은 마라 아주 매운맛이죠. 네. 거기에 여러 그 재료들을 저희가 고기와 채소들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을 양쪽 입맛에 맞게 데쳐서 먹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근대와 한편으로는 전근대, 전통과 이게 섞여 있고 극과 극이죠. 또 한편 요즘 보면 아주 초현실적인 상황까지도 와 있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한편으로는 농촌과 도시 이런 것들이 극과 극인 것들이 기묘하게 무언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예, 그런 게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도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중국의 그 모습들이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보통 이 세 개의 중국을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기도 하거든요. 예.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역사 문화적인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 중국 사람들 5000년이라고 합니다만은 길게는 저 춘추전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왔던 어떤 하나의 전통적인 중국의 모습이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저희가 보시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변화한 중국이지만 여전히 유법국가라고 하는 그죠? 예, 법가와 유가가 만들어져 있는 유법국가적인 그런 전통들 여전히 중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혹은 자국의 연설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 그 한시를 인용한다든가 예전 시경을 인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 뭐 중국 사람들 여전히 그 유교 경전에 있었던 얘기들과 자기 역사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굉장히 좋아하고 비유도 그걸 통해서 하게 되죠. 여전히 지금 생각해 보시면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뭐 황하 문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 근데 그 당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사상과 혹은 내지는 그 이 문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식민지를 거치거나 그 뒤에 만들어진 어떤 무슬림이라든가 혹은 그 뒤에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오랜 영향이 있는 그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전통의 어떤 하나의 중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심지어 사회주의 중국에서도요. 중국 공산당이 어느 순간 목표들을 얘기할 때 뭐 들어보시겠습니다만 뭐 시아오캉 소강 사회를 뭐 지금 건설했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올 그 7월 1일에 시진핑 주석이 예, 첫 번째 100년이죠. 두 개의 100년 요즘 얘기하는데 예,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했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동사회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회주의 목표를 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강, 샤오캉, 대동 이런 것들은요. 유교적인 용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의 원래 서구에서 나왔던 그런 언어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맥락과 굉장히 역사적인 전통과 어우러지는 것들을 저희가 마르크스주의 일종의 중국화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혁명과 사회주의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자기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중국도 헌법 있습니다. 헌법의 앞에 예, 자기들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앞에 중국 특색이 붙죠. 점점 더 이제 중국 특색이라는 말은 강조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저희가 또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문화적인 중국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해가 빠르죠.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저희가 같이 그 겪어온 어떤 공통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 그러면 저희는 일단 뭔가 두렵고 뭔가 이렇게 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악마들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때로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하나의 그 장벽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우리영희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이 그 편견을 깨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참고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저희가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중국이 그러면 사회주의 이상의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에 가깝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좀 더 내리적인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예. 사회주의 이상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과는 또 지금의 중국의 모습과는 또 얼마나 다른가, 이런 어떤 평가의 척도들이 한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런 쪽으로 뭐 생각하기보다는, 악마화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의 중국은 자본주의적인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78년부터 개혁개방 이후로 시장경제를 수용했던 어떤 중국이죠.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하나의 중국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일반적인 어떤 서구의 일반적인 자본주의랑은 조금 다른 형태.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하고 비교를 많이 했죠. 한국 예전에 개발독재 시스템과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저희가 15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모델 혹은 베이징 컨센서스 이런 걸 얘기하듯이 사회주의의 유산 속에서 어떻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속에서 그 하이브리드한 체제를 만들어내갔느냐. 혼종형 체제죠. 어떻게 중국적인 어떤 특색들이고, 이게 또 지역마다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광동 지역과 산동 지역과 동북 지역과 베이징과 심지어 더 충칭, 서부 지역이 다 어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국도 저희가 어떤 그 개발 독재의 어떤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또 중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그 이해도 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저희가 좀 빠르다는 거, 그런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세 가지의 중국이 지금 중국을 가봤을 때 어디서든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마치 산발이처럼 같이 느껴지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던, 어떤 제도를 만나던, 어떤 문물을 만나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빠르게 발전한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더 하나 덧붙여보자면 디지털 중국입니다. 좀 상상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서 IT 강국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여러 가지 이 문화들을 선도해온 측면들이 있잖아요. 정치 문화도 그렇고 저희처럼 이렇게 빠르게 그 인터넷과 온라인을 활용했던 나라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그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기술 변화에 맞물리면서 그 플랫폼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중국에 가면 이 이게 실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대도시 지역에서는요, 저희가 이 현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현금 사용을 하다가 카드로 넘어간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을 보게 되면은 카세트 테이프 쓰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 비디오 테이프 쓰다가 DVD 쓰다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저희가 미디어를 즐기는 상황 속에서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쓰다가 바로 DVD로 넘어가 버립니다. 중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VHS 비디오 테이프의 시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빠르게 발전하니까 그냥 이게 추격을 하다가 바로 도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화폐적인 측면에서도요, 중국은 현금을 쓰다가 바로 핀테크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으로.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경로 의존이 없이 이 모든 거를 어떤 플랫폼과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제가 2년간 못 나가서 또 얼마나 더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가면 저희가 중국 플랫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택시라든가 이미 여러 가지 가게에 가서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것들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중국의 커피숍이나 이런 데들 가보면 어떤 중국적인 어떤 그런 커피숍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금 사용이 불가한 데들도 있어요. 심지어 저도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종업원한테 현금을 주고요, 그 친구 앱을 통해서 커피를 이렇게 받아온
저는 예, 중국의 플랫폼들 깔 수가 없으니까 이미 예전에 이제 공부하거나 이럴 때랑 많이 이렇게 벗어나서 중국의 계좌나 중국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어떤 그런 경험도 좀 있죠. 그래서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요, 많이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나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좀 한편으로 두려운 측면도 있죠. 어떤 거냐면 뭐 안면 감시 기술이라든가 모든 어떤 생체 정보나 혹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중국의 어떤 당국의 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저희에게 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빅브라더죠, 말 그대로. 중국어로 딱 건데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근데 빅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한 곳에 모여야만 이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또 힘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역시 우리가 그걸 두려움의 눈으로만 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 중국이 그걸 통해서 어떠한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또 좀 저희가 흥미로운 것은 그런 방식,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방식을 동원을 해서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효율성하고 투명성의 추구도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이 나라가 크고 지역의 어떤 관료들의 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을 사용하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예산이 뭐 되거나 이랬을 때 항상 많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부정부패거든요. 지방 관료들과 뭐 여러 가지 개발업자들이 결탁을 해서 부동산, 요즘 한국에서도 난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더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 투명하게 다 이게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이 지방의 어떤 정책의 어떤 이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예, 예전에 현금 사용 같은 거 하면 부정부패 잘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디지털 화폐라든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어떤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일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 그대로 갈 수 있는 인민들한테도 예산 사용을 지방에 내려보내면 이게 쓸데없는 데 사용이 되고 이랬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중앙이 바로 인민들 개개인에게 예, 지금 우리도 좀 보기도 합니다만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함으로써 예, 그 정책의 효율성을 아주 추구해버릴 수 있는 예, 그런 측면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두려움, 빅브라더, 조지 오웰 뭐 이런 어떤 감시와 공포의 대상도 되지만 중국이 한편으로 또 노리고 있는 것은 예,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추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섞어갖고 요즘 새로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 본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법가? 이런 느낌? 예. 디지털 유법국가? 이런 것들. 전통과 어떤 사회주의와 그 어떤 자본주의 중국과 디지털까지 만나서 무언가 어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을 볼 때는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벌써 뭐 앞에 서론만 얘기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은 또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체제의 성격은 무엇일까?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사회주의 체제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이상이라고 하면 진짜 노동자가 주인이고 인간해방이 이루어지고 예, 그런 나라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땐 저희가 느껴지는 건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큰 어떤 조직이 그죠? 정점에 예, 그 최고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통치하는 일당 독재에 가까운 나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라면은 굉장히 어떤 평등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하고 똑같습니다. 취업 걱정하고 과로사회, 노력 담론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성을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 친구들에게 느끼는 거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떠올려 보시면 덩샤오핑의 얘기죠. 예.
그 흑묘백묘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오쩌둥 시기를 거치고 나서 개혁개방으로 나서기 전에 덩샤오핑은 일단 지금 중국은 잘 사는 게 먼저인 것 같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하자고 한 것이 사회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 생산력이 발전되어야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꺼낸 얘기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든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든 일단은 쥐를 잘 잡는 경제를 성장시켜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무언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어떤 발전의 노선을 택했는데요.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농민공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는데 잡은 쥐는 어디 갔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미 천안문 사건 때요. 1989년에 기획병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을 때도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돈이 지엔이고요. 권력이 죄인입니다. 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흰 고양이는 돈을 잡고 검은 고양이는 권력을 잡았다. 그러니까 즉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산당의 특권 계층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미 천안문 사건 당시에 1989년에 그 당시에 이미 그 중국의 많은 노동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로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분배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역으로 중국의 인민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실제로는 사회주의를 이용해서 자본주의를 건설한 거 아니야? 공산당의 일당 통치, 특권층들이 사회주의 어떤 방식, 자기들을 이용해서 어떤 독재국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본주의를 건설한 거 아니냐. 우리는 영원히 가난하게 돼버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등이나 뭐 나름대로 그런 이상들은 다 사라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했던 거죠. 과연 진실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공동부유 얘기도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했으니 공동부유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좀 이상적인 사회주의 방식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뭐 이상만으로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이론으로도 이게 명쾌하게 중국의 정치 경제 자체가 해석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위협이냐 기회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한때도 저희는 뭐 사고체 논쟁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밖에 서구 학자들도 그렇고요. 일부 진보적인 어떤 이런 정치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그 체제 가지고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고 여전히 논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이제 요즘에 현실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보면 중국 정치경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고전의 학자들이 다 동원되죠. 최근에 나온 책들 제목이 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됐죠. 뭐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또 그걸 반박하는 프랑스에서 책이 나왔는데 베이징의 칼 마르크스. 그죠? 뭐 베이징의 칼 폴라니. 양지강의 멜소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다 이제 해석은 안 되는. 물론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습니다. 뭐 중국의 케인즈와 하이에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어떤 하나의 일면만 가지고 역시 이것도 아까 위기 기회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역사적인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경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복잡성은 복잡한 대로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단칼에 잘라가지고 중국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경향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많이 나온 얘기는요. 어떤 영미의 어떤 서구의 어떤 이런 그 시장 자본주의 모델하고요.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로 많이 부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과 산업과 여러 영역들을
그래서 이 두 형태가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냉전이 끝나면서 결국에는 시장 자본주의가 득세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떤 언론들도 그렇고요, 학자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경향은 이 시장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사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의 플랫폼으로 나눠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한쪽을 대표하는 어떤 경향들 중에 하나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이 공동부유와 통제라고 하는 것들의 맥락과 더 대비를 시키는 것이죠. 예. 그것들이 과연 또 어떻게 또 평가가 되거나 이럴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잘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전히 조금 더 주류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그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혁신이나 성장을 억압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과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경향이 빅테크 시대 뭐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 형태로 갈 때는 국가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어야만, 또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만 좋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비록 좀 많은 의견은 아니고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나가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좀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올 초에 번역서를 하나 냈는데요. 차이나붐이라고, 예. 홍어퐁이라고 홍콩 출신의 정치 경제학자고요. 그 베이징에 아담 스미스 썼던 조반니 아리기의 제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에서 교편을 잡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중국의 경제사를 쭉 훑고 지금의 어떤 이런 그 중국의 어떤 상황들, 비록 이 책이 2015년 말 16년 초에 나와가지고요. 조금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전략적인 경쟁, 코로나 상황은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긴 흐름에서 그 역사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와서 제 해석을 좀 섞어서 간략하게나마 어떤 중국의, 그러니까 이 개혁개방 이후에 주로 중국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개혁개방의 중국, 이전에 좀 마오쩌둥의 중국도 저희가 한번 좀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PPT에는 담기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좀 흔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마오쩌둥의 중국이 이제 1949년부터 한 1976년, 78년 정도까지 약 30년 정도의 기간이죠. 예.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게 78년에 개혁개방에 들어갔으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가 덩시어핑의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덩시어핑 물론 9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긴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짱저빈이나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등소평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오의 30년의 중국이 있고 덩시어핑의 30년의 중국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시기를 저희가 좀 봤을 때 보통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은 대약진, 실패했죠. 예. 근데 문화대혁명,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처참했을 것이다. 예. 보통 저희가 선입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나요? 덩시어핑의 개혁개방은 굉장히 시장경제를 들어옴으로써 막 맨날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가져온, 예. 그래서 비효율과 효율, 사회주의의 어떤 이런 것들과 나름대로 시장경제 장점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고 이 홍어퐁 선생의 생각도 그렇고요.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뭐 그 여러 학자들 중에서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GDP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발전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오쩌둥 시기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실패한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리영희 선생님의 예전의 작업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 마오쩌둥 시기에 나름대로 농촌이나 이런 것도 중시하게 되면서요. 농촌의 기초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나 맨발 의사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뭐 첨단 의료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서 의료나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보건, 위생이죠. 저희도 요즘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코로나19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손을 씻고 다니니까 1년에 한 저도 두세 번은 굉장히 독감이나 그 몸살로 고생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2년째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손을 씻고 뭐 이런 교육을 받는 게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아주 정말 그 문맹, 무지렁이들이 있던 그 중국의 농촌에 그 온갖 전란, 아편전쟁 이후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전란을 겪어왔던 중국의 마오쩌둥이 기초교육이죠. 막 고등교육이나 뭐 첨단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글을 가르치고, 그죠? 비록 아무리 마오쩌둥 사상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네.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 그 기초적인 보건. 이 사람들이 전문 의사들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염병을 방지하는 거에 대해 손을 씻어라, 그죠? 뭐 피임을 해라, 여러 가지 그런 간단한 보건 지식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이제 그 농촌에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보급된 거죠. 집을 지어주고, 그죠? 농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농촌의 거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건강한 이 엄청난 노동자들을 양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GDP 규모로 보더라도요, 약간 이제 대학생이라든가 문화대혁명 시기 혼란스러울 때 굴곡은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높은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네. 고도 발전을 한 거죠. 다만, 그것이 이제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공업은 아닙니다만, 중화학공업, 이쪽으로 철강이라든가 무슨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종합적인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화공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 마오쩌둥 시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기반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제3세 국가들처럼 외채도 없이, 물론 농민들을 쥐어짜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기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대한 국유기업의 모태가 된 것이죠. 산업의 인프라에 마오쩌둥 시기에 만들어진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농촌의 그 양질의 노동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노동력의 저수지가 됐다는 거죠. 자, 이 두 개가 개혁개방하면서 세계 경제랑 딱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양질의 농업 노동력은 뭐가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서구의 많은 기업들이 혹은 동아시아의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노동력을 보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비교 우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연해 지역에 뭐 대만이나 홍콩,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80년대부터 90년대로 이어지면서 이쪽에서는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저희도 기억나실 겁니다. 산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막 가고, 그죠? 예.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름대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됐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차관을 받지 않고 중화공업이나 중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마련됐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IMF 사태를 안게 된다거나 중남미나 이런 데들도 결국에는 발전을 하다가 고꾸라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중국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금융도 통제할 수 있었고, 예,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오쩌둥 시기를 무조건 굉장히 무슨 혼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나름대로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 경제 발전에 토대가 놓여진 시기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그 중국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많이 바뀌는 시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편견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예. 한국 학자들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서구의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떤 식의 그래서 표현을 쓸 수 있냐면요, 지금의 어떤 중국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호황, 지금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냉전의 반대편 양쪽에서 각자 분리된 채로 발전을 해온 거죠.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마오쩌둥 시기에 어떤 이런 커왔던 것이 이쪽의 한편에서는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냉전 속에서 이쪽은 미국의 어떤 보호 아래에서 일종의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다층적인 하청체계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선두에 있고 그 뒤에 한국과 대만이 따르고 그 뒤에 동남아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일종의 거대한 어떤 이쪽에 생산기지가 되어 있는 형태였죠. 다층적으로 기술 수준에 맞춰서 일본은 자본제, 한국과 대만은 중간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조립하거나 이런 것들. 이게 또 점차 이제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넘어오게 된 어떤 그런 측면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계속 수출되던, 예. 고 냉전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체제죠. 여기에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개혁 개발 시작하면서 중국이 딱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모델을 나는 기러기 때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네, 안행 모델 혹은 플라잉 기즈 모델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선두에 있고 그 아래 이제 그죠 기러기 때 쭉 보시면 V자로 쭉 날아가는 그 형태의 뒤에 중국이 붙었습니다. 나는 기러기 때 마지막에. 근데 이게 기러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플라잉 기즈 나는 기러기 때가 팬더 서클 팬더 중심의 원형 대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시장과 또 나름의 자기 발전 전략과 이게 묶이면서 예. 그 한편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예.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엮이는 동아시아의 체제 그리고 이게 미국하고 같이 엮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이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아시다시피 예. 생산이 되고 그 물건이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약 한 15년에서 뭐 20년에서 한 15년, 짧게는 10년 뭐 이 정도의 형태를 저희가 좀 부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팍스 차이메리카.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좋았던 시기입니다. 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달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네. 미국의 어떤 그 뭐냐면은 중국의 물건들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됩니다. 주로 생필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전에 아마 이것도 한 15년 전쯤인데요. 한국 방송에서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은 더한 거죠. 월마트라고 하는데 이런데 미국의 가장 우리쯤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거죠. 홈플러스. 거기 안에 많은 뭐 거의 많은 물건들이 대부분 중국산.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싼고 품질 좋은 물건들이 품질이 좋더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좀 가성비는 최고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의 그 임금 자체를 제약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펑펑 소비하면서 살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중국은 수출함으로써 뭘 벌어들이게 된 겁니까? 달러. 그렇죠? 그리고 이 달러는 다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채권. 미 재무부 채권을 사죠. 그럼 달러라는 현금은 어디로 가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미국은 또 어떻게 하죠? 그걸 가지고 중국의 물건을 삽니다. 돌아가죠. 그러면 중국의 장부에는 계속해서 일명 외환 보유고라는 식으로 달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채권, 재무 채권의 형태로. 현금은 계속 돌아가고. 그죠? 미국은 계속 소비하고, 중국은 계속 수출하고, 생산하고. 이게 서로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럭저럭 그렇죠? 노동자들이 먹고 살면서 싼 물건 가지고 살 수 있었던 하나의 내부적인 임금이 막 올라오는 이런 압력을 억누르게 되면서 갈 수 있었던 하나의 방식이었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서로 윈윈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도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중국도 계속 달러 형태로 그죠? 이 재무부 채권을 쌓아놨습니다만 달러가 계속 이렇게 한쪽은 계속 흑자를 보고 한쪽은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불균형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팔아가지고 벌어나왔던 자기들의 국부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건 영원히 갈 수 있었던 모델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제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이거를 하나의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중국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태평양이 있죠. 그죠?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보이시면은 미국에 저희가 동부, 서부, 중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동부와 서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동부는 뉴욕이 있잖아요. 거기에 경제의 핵심은 뭡니까? 월스트리트. 세계 자본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IT 기업들과 첨단 기업들이 거기 있는 것이죠.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중부는
원래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미국이 20세기에 초강대국 됐을 때 기반이 됐던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죠? 산업이 있는 중부의 공업지대가 있죠. 지금 어느 순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구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쪽은 러스트벨트, 완전히 좀 황폐화된, 예. 뭐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피츠버그 이런 데들. 그런 지역이 됐죠. 예. 그리고 중국은 동부 연해 지역이 뭐, 그죠? 아시다시피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인 거죠. 상해를 중심으로, 샹하이를 중심으로 했던 절강 쪽, 장강삼각주 지역이라고 합니다. 양자강의 마지막, 그 하류 지역. 그 다음에 광동 지역, 홍콩과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광저우라든가 션전, 그죠? 이런 지역이, 거기가 이제 주강이라고 하거든요. 그쪽도 강이라 하는데 주강삼각주라고 합니다.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이 말 그대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부 지역이라면 서부는 여기에 수많은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노동력의 저수지, 농민공들을 댔던 곳이죠. 사천, 그죠? 스촨, 귀주 이런 데들이 다 그런 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팍스 차이메리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이 태평양에서에 두고 미국의 동부 월스트리트가 돈을 대고요. 실리콘밸리가 설계를 합니다. 미국의 서부가. 그 다음에 싼 노동력, 이 중국의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동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냈던 거죠. 자, 이게 쭉 보이시면 하나로 링크가 되는 하나의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미국의 중부의 러스트벨트에 이 산업지대에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이, 물론 뭐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 선거나 이런 거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담론적으로 보면 여기를 공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네. 그쵸? 중국이 문제다. 그죠?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건 리쇼어링이라고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그죠? 네.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됐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결국에 정말 뭐라 그러죠? 뭐 지금 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뭐 저희 생각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초유의 사태였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말 그대로 글로벌 포퓰리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하나의 이게 됐던 그 사건인데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요. 제가 인터넷에 좀 그런 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풍자들을 잘 모으는데요. 이 트럼프 캠페인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모자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탁 봐서 그 뒷면을 봤더니 Made in China예요. 네. 그거 보면서 진짜 좀 저도 이게 현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중국은 뭐냐면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기업들 못지않게 중국도 이미 스스로의 기업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은 일본의 하청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쵸? 어느 순간 삼성이 소니를 이기게 되고, 그죠? 삼성이나 LG가. 어느 순간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혼다와 거의 맞먹는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그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 여러 다수 기업들의 하청기지로 존재하던 기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화웨이 이런 기업이 5G에서는 세계 최대의 기술을 가진, 미국은 가지지 못한 기술입니다. 라든가, 그렇죠? 그런 첨단 IT 제품들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렇죠?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오거나 심지어 선도하는 측면도 나오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리바바, 뭐 요즘 탄압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바이두, 그 다음에 위챗, 그죠?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은 일명 BAT라고 합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다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진입을 막은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계 최대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엄청난 규모를 가진 미국의 그 기업들 못지않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해오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글로벌 플랫폼에서 양대 플랫폼들이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의 플랫폼들은 한계는 있습니다. 너무 중국이나 중화권 내부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거대한 갈라파고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경제학자 한 분한테 그 거대한 갈라파고스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섬도 크면 대륙이에요. 예. 그쵸? 섬이 크면 대륙이잖아요. 중국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 사용면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플랫폼 기업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랬을 때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과연 미국의 기업들도 이 기업들 강력한 경제 상대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존 같으면 협력 관계지만.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애플이나 이런 기업은요. 지금 중국에 오히려 협력업체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있고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단절되는 것 같아도 심지어 그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그 험한 이 말싸움들 안에서도 그 기업들 안에서도 분리가 되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졌다.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어디에 붙어야 된다. 편승해야 된다. 이 얘기는 솔직히 좀 되게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면밀하게 그 안을 더 거기 안에도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여기 얘기가 좀 너무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90년대, 2000년대 얘기를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면요. 예. 그 중국의 어떤 이런 경제 발전의 비밀 중에 하나, 그 그래프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4개, 5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거든요. 쭉 보시면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한국입니다. 중간에 IMF 때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요. 세 번째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건 대만입니다. 왜냐면 대만은 제조업 노동자 임금이거든요.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갔어. 예,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요. 무언가 이런 선이 있었어 보이는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중국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PPP 구매력을 사용한 걸 보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도 임금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면에서 어떻다는 거죠? 낮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싼 노동력. 즉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많이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예. 동아시아 국가들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중간에 평평하게 어떤 이런 유동은 있습니다만 유지되는 것은 다른 동아시아,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도 수출 많이 합니다만. 근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요즘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본 형성이 차지하는 비중 보시면 역시 같이 올라가요. 동조화됩니다.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중국이 고정자본을 투자한 거는 역시 열심히 자본 투자한 거는 대부분 수출하고 연동된 거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져요. 말이 안 돼. 중국 사람들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소비 엄청 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은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중국 사람들 잘 삽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제 얘기는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정말 고정자본 투자나 수출은 얼마나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소비의 절대적인 양은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전체 경제 규모,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제 규모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의 방식은 뭡니까? 수출 의존, 고정자산 투자, 소비 억제형 저임금 체제. 자, 그러면 중국 정부가 왜 요즘 공동부유하면서 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아실 겁니다. 쌍순환이라고 하죠. 최근에 2년 전부터 나온 얘기, 코로나19 이후에 내수의 어떤 확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수출 의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걸 당국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향 자체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효과를 발휘하느냐의 문제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이나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장기적인 전략, 중기적인 전략,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고 그에 맞춰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는 흐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 온 것이기도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솔직히 중국 영세도 좀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저희는 좀 이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겪기도 하고 그 안에서 결국에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물론 그 가운데에서 역시 중국도 우리처럼 비리도 많고 부정표도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 자체에서의 어떤 그런 일관성과 전략성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그 사이클들 한번 그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저도 PPT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구적인 위기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이클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이게 사이클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렇죠. 분권화된 발전 국가. 그러니까 중국도 발전 국가죠.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국가가 나름대로 경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저희 예전에 개발독재 시기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를 이끄는 뭐 이런 형태의 발전 과정의 모습이 있는데 왜 앞에 분권화가 붙었냐면요. 중국의 웬만한 성이요.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광동성, 산동성은 인구가 1억이에요. 아시다시피 규모, 지리적인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를 저희가 이제 중국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중국은 30개가 넘는 발전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금 그 중앙정부는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요. 본인 스스로도 발전국가적인 특성이 있으면서도 되게 모순적인 성격인데요. 또 하나는 이 30개의 발전국가를 구조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모델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지역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시면 왜 지역별로 발전국가의 특성이 나타나냐면 이 지역에 자기가 우두머리를 하다가 거기서 성과를 나타내야 뭐가 됩니까? 올라가죠. 리커창은 허난성석이었고, 그죠? 왕량은 광동성석이었고, 그죠? 충칭시석이었고, 시진핑도, 그죠? fujian, 복건성석이었다가, 그 다음에 상해지석이었다가 올라갔습니다. 여태까지의 사이클을 보면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 상무위원회, 지금 7명인데요. 보통 거기에 올라가려면 최소 성급 행정구역에서 2개 정도에서 해봐야 돼요. 보통 그런 경험이 웬만한 나라보다 크니까요. 그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치 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갑자기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요즘 보면 갑자기 인기를 얻었던 분들의 발언 실수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좀 진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다르죠. 물론 그것도 짬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고요. 역시 그 안에서도 원로들과 이런 후견들이 있게 마련이고 역시 문제들은 있죠. 당연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인기를 얻어서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자기의 성과나 지도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뭘까요? 경제성장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성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과잉투자가 벌어져요. 자, 근데 32개의 성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중국 전체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잉 중복투자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본인 스스로가 발전국가적인 속성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 지방을 끌고 가야 되지만 지방에 과잉 중복투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그 영역이 있어서 분권화된 발전국가라고 하는 특성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해외 자본 들어오죠. 중국 경제 성장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지방 정부들이 은행. 중국은 또 재밌는 게요. 이 은행 금융 시스템이요. 전부 다 국유 시스템입니다. 4대 국유은행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은행들은 90% 이상의 대출을 대부분 국유기업에 해요. 그러니까 금융은 철저하게 중국의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은행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로 한 국유기업에 투자를 만드는, 이게 과잉 중복 투자로 이어진 하나의 고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마윈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원래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왜 갑자기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떠올려 보시면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마윈이 너무 이렇게 기어 올랐다. 발언을 잘못했다. 심기를 상하게 했다. 물론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윈이 최근에 했던 작업은 뭐냐면 알리바바 같은 어떤 플랫폼 기업을 만든 게 물론 플랫폼 기업입니다만은 엔트그룹, 마이지투안이라고 이제 개미 그룹이죠. 뭐냐면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으로 가려고 해버린 겁니다. 자, 즉 사기업이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들에게 소액 대출이든 뭐가 됐든 하게 됩니다만은 중국은 국유는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반 개인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자본금이 많이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정부가 당이나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불러올 수 있는 금융 리스크라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 자기들의 금융 통제를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견제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이나 말 잘못한 그것보다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추구,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거는 당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의 의사 표시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하여튼 그런 금융 시스템 속에서 정치 시스템 속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소 소비인데요. 즉 뭐냐면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요. 임금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소비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네. 임금을 잘 받아야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물론 도시 중산층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죠. 네. 그걸 바탕으로 또 소비를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도 이게 소비 양극화죠. 그러니까 어떤 중산층이 이렇게 두툼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중국은 완전벽한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영역에서 이제 이 하층의 소비는 철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전 전략이나 이런 우리보다 훨씬 먼저 소득 수조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조금 그게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네. 근데 좀 굳이 얘기하면 언발이 오줌 누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수사적 차원에 비해서 기존의 공동부유가 이것도 요즘 말로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후진타오 시기부터 공부론이라고 해서 이미 추진되던 전략이에요. 갑자기 추진된 전략 아닙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선부론에도요. 먼저 부자가 되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공동부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들어서 갑자기 사회주의로 회귀하면서 공부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준비는 돼 있었다라는 것이고 발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수사적인 막 과장에 비해서 솔직히 조금 정치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외환보유고 오다 보니까 신용의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즉 경제에 거품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가 헝다 같은 사태죠.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중국 정부가 이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팍스 차이메리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깨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구는 금융위기 때문에 파생상품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죠. 그리고 그거는 재정위기로 전화가 됐습니다. 그쵸?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달러를 상관이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함부로 돈을 찍어낼 수 없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복지를 축소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재정위기로 갔고 그게 다시 파퓰리즘적인 정치로 이어진 악순환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막 이렇게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가난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소비를 더 이상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거기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해오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이 수출 붐이 꺼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중국은 경제 성장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또 역시 엄청난 규모의 국가가 돈을 풀어버립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노동자, 농민들. 근데 실제로 글로 일부도 들어갔죠. 그런 노력들을 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규모의 돈은 어디로 갔냐면 지방정부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로 가버렸습니다. 인프라 구축으로 간 부분이 이제 고속철도의 건설. 뭐 그건 나름대로 또 물류망을 만들어내고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공항 짓고 뭐 고속철도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예. 하지만 또 지방정부는 그걸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연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허응다라든가 민간개발사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예. 링크가 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트 짓고 뭐 여러 가지 도시화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 거품을 엄청나게 쌓아버린 겁니다. 그게 또 중국의 금융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시진핑 정부 들어서 왜 두 가지 정책이 되게 시도가 된 게 뭐냐면 그 당시 얘기가 공급주도 개혁이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더 이상 과잉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품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형성된 게 뭐겠습니까?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1기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사람들 때려잡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연결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거품을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가 계속해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터진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지금의 중국을 또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이 일반 또 서민들이 시민들이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으로 전략적인 방향은 잘 잡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제도나 이런 걸 얼마나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비민주적인 행태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히 서구적인 제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나름대로 중국식의 민주의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앞으로 저희가 시진핑 체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또 그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면 강연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